한 2.8% 정도 성장한다는 전망이 대부분인데 성장률도 하락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많이 준다는 거는 여러 가지 우리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한국의 수출이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방향제니까 한국 수출이 줄면 세계 경제가 내려가겠다. 24년 하반기부터가 가침체가 실질적인 침체가 일어나고요. 침체의 끝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 여파는 이미 시작이 됐고 네. 벌써 5개 나라가 IMF 금융 신청, 구제 네. 신청을 했으니까 내년도 이제 더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네. 근데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 경제 위기, 네. 그러니까 소위 미국의 양털 깎기 네. 이런 뭐 음모론으로 보시는 분도 있지만 결국 미중 패권 전쟁 하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 금리를 통한 금융을 통한 중국 경제의 어떤 몰락, 위기 상황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중국 경제 위기가 터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중국 경제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사실은 지도자 리스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시진핑이 3년임을 확정 지었지만 그 정책 노선이나 정치 노선이 워낙 시장과 좀 떨어져서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이고 이념적으로 굉장히 정책을 추진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해서 그런 부분들이 경제에도 지금 충격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미중 갈등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 비근한 예가 이제 2015년부터 추진하던 인터넷 플러스라는 그 굉장히 중요한 빅테크 기업들이라던가 엔터테인먼트 게임이나 뭐 교육같이 이런 정말 소프트웨어 창의력과 소프트웨어 또 고용을 누릴 수 있고 정말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 기업들이 커가는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커가는 인터넷 플러스 산업 자체를 못하게 지금 막고 21년부터요 공동부유 정책을 하면서 지금은 신인프라 건설이라고 해서 뭐 5G, 뭐 AI, 뭐 사물 인터넷서부터 뭐 초고속 그 철도, 특고압 설비 이런 실질적인 새로운 인프라를 지식 기반의 데이터 기반의 이런 걸 방향은 맞죠. 근데 실질적으로 고용을 가장 창출하는 거는 유튜브라던가 빅테크라던가 이런 창조성에 기반한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걸 못하게 하고 임의로 조절하다 보니까 사실은 가뜩이나 지금 공급망 마비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더더욱 어렵고 아차하는 심정에 지금 부동산을 다시 살리려고 금리는 내리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나라는 다 올리고 있는데 실제 우대 적용금리라고 해서 중국의 실제 기준금리를 3.6으로 내렸거든요. 그러면 외국 돈이 투자된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2015년 같은 위기가 중국의 부채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안화는 1달러당 7.1위안을 넘어선 상태고 아마 내년에는 8위안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고요. 거기다가 또 최소한 중국 어떤 경제 규모와 성장률로 봐서 4%의 평균 1년간 경제 성장률이 넘어야 되는데 올해 한 2.8% 정도 성장한다는 전망이 대부분인데 성장률도 하락하고 있고요. 또 생산, 소비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줄어드는 상황이고 또 미국과의 어떤 미중 갈등이 심화되다 보니까 기존에 공급하던 여러 가지 제품들을 공급을 못하다 보니까 공급망에서 벗어나고 공급망을 재편성하는 그런 흐름에서 기존에 공급하던 미국의 여러 가지 제품을 못 수출하는 그런 형국까지 와서 여러 가지 정말 악재가 겹친 상황으로서 2015년처럼 그 외환이 빠져나가면서 위기가 올 수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약간 틀린 게 뭐냐면 월가의 자본들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지금 미국도 감당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디 가서 투자를 하고 뭐 가서 공격해서 돈을 빼먹게 그 당시에 2015년 당시에 15년부터 18년 동안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많이 올리지도 않았어요. 한 1.75% 올리면서 사실 한 8천억 달러를 월가 헤지펀드들이 빼먹었습니다. 중국에서. 네, 중국에서. 그래서 4조 엄청나게 8천억 달러면 그동안 무역으로 벌어들인
돈 가운데서도 상당히 다시 회수해갔네요. 헤지펀드들이 가장 많이 빼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4조 외환보유고 4조였는데 헤지펀드 공격으로 3조 2천억 달러만 남고 거의 8천억 달러가 빠져나간 상황.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확 줄었군요. 네. 그게 이제 빼간 거 단순 기준으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그렇게 하려도 좀 월가도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월가는 본인들도 지금 앞가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같이 지금 두들겨 맞고 있어요. 지금 정신이 없고 월가도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만 신용경색이 온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지난 분기에 미국 같은 경우도 부채 증가율이 3,500억 불이 3분기에만 증가가 됐습니다. 신용경색이 오니까 쉽게 말하면 직접 금융에서 회사채 발행이나 이런 게 힘들다 보니까 간접 금융으로 대출을 늘리는 거예요. 그 3,500억 달러가 늘린 게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렇게 많이 늘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만약에 헤지펀드나 미국의 월가 자본들이 중국을 공격하려도 좀 어느 정도 이게 완화가 되거나 뭔가 정신 차리고 나서야 되니까 시간은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어쨌건 월가가 정신 차리면 근데 저희는 뭐 이 역환율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고 긴축을 하는데 오히려 반대 포지션을 잡는 국가들. 뭐 일본도 그렇고요. 호주도 그랬나요? 뭐 하여튼 뭐 이러한 국가들이 결국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세계 경제 위기를 그러니까 균열을 더 크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했는데 그럴 가능성은 각자 노생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역환율 전쟁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과거의 환율 전쟁은 서로 환율 가치를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이라던가 어떤 경제 성장률을 높이려고 환율 전쟁이 일어났다면 역환율 전쟁은 서로 기준금리를 높여가지고 자국 돈의 가치를 높여서 수입 물가를 내리겠다는 목적이거든요. 결국은 이게 다른 나라에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는 얘기까지 들읍니다. 그래서 서로 기준금리를 올려서 돈의 가치를 높이려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게 역환율 전쟁인데 그나마 거기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경제 상황이 좋은 나라들입니다. 지금은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보통 YCC라고 해요. 수익률 곡선을 10년물 국채 금리를 0.25에 고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엄청나게 거기다가 외환도 환율도 방어해가면서 실제 일본은행이 나서서 채권을 진짜 사면서 이걸 방어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상당 부분 지금 외환이 빠져나간 상태고 사실 일본이 그런 이유는 지금 세계 1위가 중국입니다. 2위가 국가 부채가 2위가 260%인데 실제 더 이상 만약에 이 금리를 올렸을 경우에는 너무 많은 부채의 채권 금리를 감당을 못해서 이걸 금리를 못 올리는 거거든요. 일본도 올리고 싶죠. 물가 잡고 싶죠. 지금 지난달에 3%가 올랐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금리인데 물가가 3%는 우리가 느끼는 실제 물가 상승률보다 더 심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상태는 실제 일본 국민들이 느끼는 그 물가 상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저렇게 하는 이유는 중국은 약간 물가는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았지만 저런 이유가 경제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니까 부채 때문에 기업 부채가 거기는 굉장히 많잖아요. 기업 부채가 많다 보니까 조금만 올려도 기업 부채가 뭐 쓰러지는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으니까 억지로 지금 갈 때까지 가보자. 눈치 봐가면서 이런 작전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지금은 미국을 우리는 지금 1% 정도 1에서 1.5% 두면서 그나마 쫓아 올리는 건 경제가 그나마 낫기 때문에 지금 쫓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을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폭은 더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게 이제 중국 경제 위기.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이라든가 이런저런 거 보면은 뭐 이렇게 걱정할 이유는 없는데 우리 경제하고 마하로 이게 맞닿아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쓰러질까봐 걱정이 되니까. 근데 그런 차원에서 걱정을 하다 보면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거기는 공산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외환 유출도 그러니까 자유 태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올
건덕지가 없다. 네. 정부에서 그 거래 안 되게 해버리면 끝나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IMF 때 첫 번째 이유는 외환 자율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환율이 자율화되다 보니까 갑자기 외환이 빠져나갔고 해외에 있는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더 이상 돈을 더 이상 상환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 와서 경제 위기가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를 중국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 자율화를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거의 환율도 고정 환율 뭐 24개국 복수 바스켓 제도로 해가지고 거의 아래 위로 하루에 뭐 2% 정도만 등락을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 환율이 아니고 고정 환율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어떤 부채를 못 갚을 정도의 위기 상황으로 가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위안화가 계속 가치가 절하되는 상황이고요. 또 그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소비나 이런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침체되면서 불황이 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IMF처럼 외환위기보다는 경기 침체가 아주 심해질 수밖에 자체 없는 중국 경제 위기. 예, 침체될 불황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요. 또 우리나라는 뭐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수출이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이고 그다음에 아세안이고 미국은 3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많이 준다는 거는 여러 가지 우리 경제에 나쁜 영향은 줍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수출 구조의 70%가 과거처럼 완제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이테크 중간재입니다. 뭐 반도체라던가 그러면 석유 같은 경우에는 석유 원유에서 뽑아낸 14가지 나프타 같은 그런 우리나라 지금 수출품의 70%는 고품질의 중간재들입니다. 그래서 고품질 하이테크 또 거기에 어떤 자동화 기술을 통해서 아무나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환율 정가가 낮다. 환율 정가가 낮고 경기에 좀 민감하지 않다. 아, 그래요? 예, 그런 중간재 제품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골드만삭스 같은 외국의 투자은행들이 한국의 수출이 세계 경제의 파라메타입니다. 바로메타입니다. 바로메타이기 때문에 방향계니까 한국 수출이 줄면 세계 경제가 내려가겠다. 뭐 이런 거를 예측하는 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경제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단단한 구조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뭐 배터리만 하더라도 배터리 수요가 지금 엄청나잖아요. 아무리 경기가 안 그러니까 배터리는 배터리 자체가 완제품이 아닙니다. 전기 자동차의 핵심 반제품이고 중간재거든요. 우리나라 수출 구조의 70%가 그런 형태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그 외환 위기보다는 자체 금융 위기, 그로 인한 우리에게 전이가 된다 하더라도 예전만큼 큰 타격이 오진 않을 것이다. 네네네. 이렇게 좀 우리가 그동안 이 경제 체질이 좀 많이 바뀐 것 같네요. 굉장히 예전에 중후장대로 해가지고 되게 경기 민감성이 강하다고 했었는데. 강했는데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대기업들이 이미 세계적인 기업으로 돼 있고요.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한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느 다른 기업보다 디지털화가 잘 돼 있고요. 자동화가 잘 돼 있고 4차 산업 기술을 어느 나라의 기업들보다 많이 적용이 돼서 제품 자체 하나하나가 굉장히 하이테크 기업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일부 갤럭시 같은 완제품도 있지만 반제품, 중요한 핵심 반제품이나 중간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직은 월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우리가 소위 양털깎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미국의 강달러 현상으로 가치는 쫙 올라갔고 다른 나라들은 쫙 내려간 데다가 통화 가치는 내려간 데다가 자산 가치도 확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번에 저 워렌 버핏이 TSMC 그 산 것처럼 지금은 진짜 확 저 미국 달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잖아요. 세계를 상대로. 이걸 그냥 놓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헤지 펀드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보통 자산 주기가 각 나라에 지금은 아니다.
그게 최소한 24년 말 정도 돼야 될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게 최악이라고 생각되지만 더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고 그렇게 24년 하반기부터가 침체가 실질적인 침체가 일어나고요. 아, 침체의 끝은 실제 완화 기조 들어서 조금 그러니까 금리 경기를 살리려고 수개월 지나서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24년 말 25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자산 죽기를 다시 시작하려면 24년 말 25년 초 정도 돼야지 아마 미국 월가들도 움직일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이 최상의 조건이라고 그러니까 강달러 현상,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의 통화 가치와 그 자산의 하락 이게 이제 최적의 시점이 아닌가라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위아래로 책을 쓴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더 안 좋아질 수 다 있다. 착각을 하고 계시고 아, 주기나 흐름 패턴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해주고 연준도 그걸 얘기하면 너무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불편한 진실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환율의 고점, 킹달러의 고점은 언제냐 하면 글로벌 생산이 가장 하락이 되는 침체의 저점이 킹달러의 고점입니다. 그거는 언제냐? 경기 침체가 와서 금리를 이제 다시 인하하는 완화 기조로 전환돼서 바로 전환됐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수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제가 예측하는 거는 통계적으로 평균 30개월로 보면 2024년 8월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침체 시작이 24년 말. 아,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은 이 증권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경기 침체는 이제 내년, 그러니까 올 3분기까지도 어쨌든 미국의 기업 실적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안 좋은 기업이 있는 반면 좋은 기업이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하면 쌤 미국 경제는 네.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 온다더니 괜찮네. 4분기는 아마 또 올 거야. 그리고 내년 1분기는 정말 안 좋아지고 그래서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그것이 또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뭔가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경기 침체의 정점을 어떻게 보면은 제 느낌으로는 한 내년 상반기 정도로 보는데 진짜 경기 침체는 그때가 아니라고 보시는 내년이 거예요? 아닙니다. 24년입니다. 아, 예를 들면 또 하나 이제 지표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선행 지표가 뭐냐면 미국 국채 3년물과 2개월, 그러니까 10년물과 3개월, 10년물과 2년물의 역전 현상이 언제 일어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0년물과 3개월물의 역전 현상은 거의 100%로 맞습니다. 경기 침체 예측이. 그리고 10년물과 2년물은 거의 70%에서 80% 맞습니다. 근데 10년물과 3개월물이 가장 정확한 100%가 맞는 역전이 언제 일어났냐 하면 10월 달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후에 10년물과 3개월은 얼마 있다가 경기 침체가 오냐 하면 14개월입니다. 14개월.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24년 초가 돼야 됩니다. 24년 초. 예. 그리고 한 80% 확률인 그 10년물과 2년물의 격차가 처음 일어난 건 7월 달입니다. 그 정권은 다른 이유고 그게 제대로 된 어떤 근데 역전인데 그 7월 달은 그 2년물 같은 경우는 17개월 후에 평균적으로 침체가 옵니다. 그렇게 따져도 24년입니다. 24년 초입니다. 그러니까 그 24년이고 30개월로 예측을 했을 경우에 이건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긴축이 오는 평균 인상. 지난 과거에 네. 9번의 경제 위기. 14번의 14번의. 예. 14번 중에 11번의 위기를 평균하면 30개월인데 그 30개월로 따지면 침체가 오는 게 24년 8월입니다. 그러면 수개월이 있다가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완화 기조로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완화 기조 수개월이 글로벌 생산의 저점이기 때문에 그게 24년 말이라는 얘기예요. 25년 초나.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까지 패턴상으로 보면 어쨌건 경기 침체 그러니까 바닥을 찍을 때 예, 경기가 예. 그러나 이 증권 시장은 먼저 선반영을 하잖아요. 보통 예, 6개월 정도 선반영한다 이런 예. 이야기도 있고 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정도 선서부터는 지금 이 금융시장은 좋아질 거로 보면 될까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솔직히 이제 뭐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10년물 같은 경우도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 지금까지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는 국채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자산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데 침체가 예견되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예상되면. 근데 실제 침체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국채 가격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돈을 빼서 주식으로 가려고. 돈을 빼서 주식시장으로 가려고. 위험자산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패턴이 침체가 되는 시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군요. 설명을 드리니까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렇다가 아니라 정말 정말 데이터도 보셔야 되고 실제 흐름도 봐야 되고 미국이 흘러가는 금리 인상 주기를 정확하게 면밀히 보고 우리와의 관계를 봐야지만 이게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되게 아쉬운 게 어느 책이나 아니면 투자은행이나 이런 쪽에도 제대로 그걸 얘기를 안 해주시고 하물며 중앙은행들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서 저는 그게 되게 답답하고 그게 사실 그런 의미에서 불편한 진실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정확히 좀 알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사실 책을 썼습니다. 제가. 네. 이거 회사 가시면 혼나시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불편한 있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제가 뭐 기획재정부에도 근무를 했고 현재는 금융위원회 과장입니다. 금융위원회 과장이 한국은행의 금융시장국에 파견 나가 있는데 거기가 여러분 제일 고민하시는 기준금리 쪽 기초자료를 만드는 데인데 정말 민감한 업무를 하고 있는 데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우리 김효신 박사님의 개인적 의견이시라는 거 우리 가족분들 명확하게 이해하시고요. 그렇다면 아까도 잠깐 질문드린 정말 미국의 그 본격적인 헤지펀드 금융의 힘 이것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저점 사실 그 전서부터 움직이겠군요. 역시 그게 아마 또 자산 시장의 상승을 일으키는 그것이 6개월 전이 됐든 얼마가 됐든. 근데 세계 글로벌 뭐 자산 시장이나 금융 시장에 비교했을 때 미국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외국의 자산을 이렇게 자산 죽기 해가면서 하기까지는 좀 월가 분들도 생각이 달라지셔야 되겠죠. 근데 이게 정말 좋은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 게 그 말씀은 미국 내의 주식이 됐든 이 자산의 가격이 확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엄청나요. 70~80% 빠진 주식들 가지고 지금 망연자실한 분들이 정말 허다하거든요. 네. 근데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그것도 열어놓을 수 있겠네요.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참 재미있는 일이 요번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버냉키잖아요. 근데 헬리콥터 번. 그 버냉키가 뭐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유동성을 만든 사람이고 이 자산 가격의 폭등을 만든 분이기 때문에 미국의 연준이나 미국 재무부 특히 미국 연준에서 확신을 갖고 있는 게는 침체가 오든 시스템 위기가 오든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를 부양하고 살리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뭐 금이랑 이렇게 엮어가지고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유스럽기 때문에 사실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경기를 살리고 부흥하고 자산 가격을 올리는 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양적 완화라던가 여러 가지 금리를 또 제로 금리까지 내릴 수 있는 정책 도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우울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지금 미국 주식에도 우리 물리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다면 말씀하신 정말 2024년이라든가 그 전환점 그때까지 인내의 구간을 보낼 수 있다면 참아야 됩니다.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군요. 불과 몇 년 아니죠. 뭐 금방 가더라고요. 금방 갑니다. 아니 난 올해 1월 뭐죠 저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돈 가지고 무슨 동진세미캠 샀다 해가지고 횡령 어쩌고 뉴스 본 게 12월 달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는 이렇게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거시경제를 물론 이제 어떤 주식이나 하나에 대한 밸류에이션 측정이라던가 여러 가지 재무 분석도 되게 중요하지만 거시경제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한번 정기적으로 네. 모시고 거시경제의 흐름, 네. 그때그때의 항상 흐름에 대해서 불러주십시오. 네. 근데 저는 좀 부담은 되는 게 사실 제가 기재부, 뭐 금융위, 한국은행 가장 핵심적인 업무의 실무자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개인 입장으로. 네. 자, 백문백답으로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금리와 환율의 미래. 네, 이 책. 이거 출판사 얘기해가지고 우리 가족분들 무료 이벤트 한 10여 분 정도 드리게끔. 한 20여 분. 한 20여 분. 예. 전화 좀 얘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한번 이벤트 조만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요즘 저도 금리 이 환율 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커서 재밌게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하여튼 좀 미진한 부분 다음 시간에 좀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죠. 또 불러주십시오. 할 네.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김효신 박사님 정말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